북한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외교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한 탈북 외교관이 폭로한 충격적 진실. 20여 개국을 다니며 김정은 정권을 대표했던 그는 조직 내 후배에게 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4년 반 동안 자유주의 분자로 낙인 찍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 디스크로 치료조차 막혔을 때 단 7일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결행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증언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7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외무성 외교관이었어요. 20여 개국을 다니며 김정은 정권을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평양에 전보 하나를 보냅니다.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멕시코로 가겠다는 내용이었죠.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답이 왔습니다. 불허. 단 2글자였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치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위에서 저를 찍어 누르고 있다는 신호였죠. 4년 반 동안 저를 괴롭혀온 조직의 모함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됐다. 난 나간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려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1984년 제가 처음으로 세계를 본 그 시절부터 말이죠. 1984년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알제리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파견 일을 하셨고 저는 13살 소년이었어요.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 있지만 프랑스 식민지 영향이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죠. 아랍어보다 프랑스어를 배워라. 그리고 저를 현지 프랑스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월 150달러.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 학생들이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프랑스인 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소개가 아니라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걸 위대하다고만 말하면 내용이 없지 않냐고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말들이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죠. 북한식 선전 문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13살에 처음으로 균열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각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알제리에서 돌아온 저는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995년 저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였죠. 하지만 그 해는 북한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북한 경제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고립되었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진 시절이었어요. 저는 대학생이었지만 도시락을 싸지 못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하지만 그마저도 매일은 아니었어요. 대학 식당에 가면 다른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있는 학생들,
부모가 간부이거나 장사로 돈을 번 집안의 아이들이었죠. 저는 빈 도시락통을 앞에 두고 앉아 있곤 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오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눠준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제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굶주림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외무성이었습니다. 1999년 저는 외무성에 들어갔어요. 배경도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알제리에서 본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뿐이었죠. 초기의 외교관 생활은 한마디로 자빌과 생존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야박했고 저는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문서 정리, 회의록 작성, 심지어 사무실 청소까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북한은 김정일 시대였습니다. 2002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2003년에는 북한이 NPT의 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했죠.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어요. 저는 그 시기에 외무성 말단 실무자로 일하며 조금씩 해외 출장 기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수행이었어요. 선배 외교관을 따라다니며 가방을 들어주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호텔에서, 회의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배급이 아닌 월급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외무성 직원들에게는 특별 배급이 있었고, 외화 상점 이용 권한도 있었죠.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은 저에게 그것은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특권은 충성의 대가라는 것을요. 체제에 대한 절대적 복종, 당에 대한 맹목적 신뢰, 그것이 전제 조건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거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굶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큰 균열을 마주하게 되었죠. 2000년대 중반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해외 업무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파나마, 쿠바 20여 개국을 다녔어요.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죠. 북한 외교관들은 해외에서도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둘 이상이 함께 다녀요.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죠. 호텔 방도 같은 층에 배정받고 식사도 함께 하고 심지어 자유시간에도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틈을 찾았어요. 새벽 시간, 동료가 잠든 사이, 혹은 업무상 혼자 남겨진 시간에 저는 호텔 방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많은 탈북자들이 인터넷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이미 알제리에서 외부 세계를 경험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처음부터 저는 절반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남한의 선전일 수도 있고, 미국의 왜곡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북한 내부 사람들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요. 김일성의 항일 투쟁 경력에 대한 논란, 김정일의 출생지 논쟁, 심지어 김일성 가문의 소련 망명 시절 기록까지. 북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인터넷에는 다 있었어요. 저는 밤새 검색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북한 내부, 고난의 행군 사망자 수.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위적 핵억제력 보유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하지만 외부 언론들은 그것이 주민들을 굶기면서까지 추진한 무모한 도박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외부에서는 비난받는다는 것을요. 2008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갔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 관련 업무였죠. 그곳에서 저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논의되는 것을 봤어요. 북한 대표단은 그것을 적대 세력의 음모라고 이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에서 관련 자료들을 읽었죠.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강제 낙태.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중 일부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거짓일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죠. 저 역시 평양에서 공개 처형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2009년 북한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한다는 조치였죠. 공식적으로는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장마당 자본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장마당은 마비되었죠. 아사자가 속출했어요. 저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죠. 장마당에서 물건을 구할 수 없어 며칠 굶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화폐개혁 관련 외신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경제적 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탈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북한에 계셨고 저는 외무성 간부로서 나름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탈북이 발각되면 3대가 멸족당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균열을 안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으로, 밤에는 진실을 갈구하는 인간으로요. 그 이중 생활은 2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저를 한계로 몰아갔죠.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해외에서 들었어요. 북한 전역이 애도의 물결에 휩싸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저는 김 씨 일가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읽은 자료들,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저를 각성시켰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저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스위스 유학파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외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혹시 개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사건이 터졌어요.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의 실세였던 장성택이 반역죄로 처형된 겁니다. 저는 그때 평양에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였죠.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구세대 간부가 발언하다 말고 멈췄어요. 원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간부가 끼어들었죠. 아니, 김여정 동무께서 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눈치만 봤어요. 김정은의 지시가 그 여동생 한마디로 뒤집힌 것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제도나 원칙이 아니라 혈통과 즉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2015년쯤 저는 국가적 행사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외국 귀빈 방문, 대규모 행사 준비, 의전 업무 등이었죠. 그것은 외무성 내에서도 핵심 보직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평양 순안공항 VIP 라운지로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외국 귀빈이 도착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VIP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그곳에 김정은이 이미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인사를 해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몸이 굳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김정은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반말과 존댓말이 섞인 듯한 특유의 말투였죠. 비행기 기종이 뭐냐고, 도착 시간은 정확하냐고, 수행원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제 자신이 그렇게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은 몇 가지를 더 묻고는 나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저는 뒤걸음질 치다시피 나왔죠. 복도에 나와서야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영광인가? 이게 충성인가? 아니다. 이건 공포다. 저는 20년 가까이 외교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장관, CEO, 학자들. 그 누구 앞에서도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정은 앞에서 저는 한낱벌레 같았습니다.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존재였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통제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저는 결혼을 했어요. 평양 출신의 평범한 여성이었죠. 그리고 2018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생기면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탈북은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내와 아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균열을 안고 공포를 삼키며 이중생활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체제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몰아붙일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죠. 2017년 저는 중남미 지역 담당 외교관으로 해외에 파견되었습니다. 대사관 운영을 돕고 현지 인맥을 구축하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어요. 현지 식당 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외화벌이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한 후배가 접근해 왔습니다. 돈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과외 자금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융통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해외 파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그런 일에 연루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가에서 야박하게 찍히기 시작했어요. 협조성 부족, 개인주의적 태도, 당성 약화 같은 표현들이 제 평가서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8년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현지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다 혼자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급한 일정이었고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저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올라갔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르게 왜곡되어 있었어요. 혼자 협상했다. 조직 절차 무시, 개인 영달 추구, 심지어 자유주의적 행동 양식이라는 표현까지 붙었죠. 회람 전보가 돌았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자유주의 분자로 의심되는 행동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전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주의 분자라는 낙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것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해명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오히려 태도 불손이라는 꼬리표가 더 붙었어요. 4년 반. 그 시간 동안 저는 조직적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승진에서 번번이 누락되었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낙인 찍힌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폭발하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일하며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체제는 저를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목 디스크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손발 감각이 무뎌지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현지 병원에 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저는 평양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멕시코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적었죠. 토요일 오전에 전보를 보냈어요. 보통 이런 개인 사안은 일주일은 걸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답이 왔어요. 불허.
단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것은 치료 문제가 아니었죠. 누군가 위에서 저를 찍어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토요일에 보낸 전보가 일요일 아침에 답이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즉각 거부한 것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픈 것조차 이용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요. 치료를 막음으로써 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떠날 수 있겠냐고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아이 때문에 고민된다고, 하지만 당신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4년 반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그들은 제 충성도, 제 건강도, 제 존엄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저 통제 대상으로만 봤죠.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가족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위험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3대가 멸족당해요. 성공해도 북에 남은 어머니는 처벌받을 겁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떠나야 하나, 참아야 하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 떠나야 하나, 어머니를 위해 남아야 하나. 그 심적 갈등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선택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택한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딱 7일이 걸렸습니다. 불허. 전보를 받은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동료들과 인사하고 업무를 처리했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었어요. 북한 외교관은 해외 파견 중에도 여권을 개인이 소지하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출장 시에만 받아 쓰고 돌아오면 즉시 반납하죠. 통제의 일환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저는 몇 달 전에 여권 갱신 신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권 만기를 미리 대비해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새 여권이 하필 그 주에 평양에서 외교 행랑편으로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 저는 대사관에 갔습니다. 새 여권이 왔으니 찾아가라는 통보였죠. 저는 일부러 늦게 찾아갔어요. 오후 퇴근 시간 직전에요. 빨리 받으면 즉시 보관함에 넣어야 하지만 늦게 받으면 다음 날 아침에 제출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죠.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티켓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멕시코에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았죠. 표를 예약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느낌이었어요. 수요일,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밤 9시쯤 아들을 재운 후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갈래. 표 끊었어. 같이 가줘.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7일 후에 출발한다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결정하라고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에 계셨어요. 이미 연세가 많아 해외로 데려올 수도 없었죠.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노년과 아들의 미래 사이에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내도 이미 한계였다는 것을요. 그녀도 이 생활을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 하나씩, 그것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짐만요. 중요한 서류들, 가족 사진 몇 장, 북한에서의 기록들을 USB에 담았죠. 그것이 전부였어요. 돈은 해외 생활하며 모아둔 달러가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버틸 수는 있는 금액이었어요. 토요일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 말했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아들만큼은 어머니처럼 굶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어요. 일요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발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아빠, 어디 가요? 저는 대답했죠. 여행 가는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자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돌아오지 않을 여행이었죠. 택시를 불렀어요.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었죠. 두렵고 슬프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몇 명 안 되는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자주 출장을 다녔으니 이것도 그중 하나인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여권을 꺼낼 때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섰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심사관이 아들의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입국 기록이 없는데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 여권이라 입국 스탬프가 없었던 겁니다. 외교관 자녀는 부모를 따라 입국할 때 별도 기록이 남는데 새 여권에는 그것이 연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심사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타이핑해 보세요. 시스템에 정보가 있을 겁니다. 심사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죠. 옆에 선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정보가 뜬 겁니다.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통과하세요?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탑승구로 가는 길, 제 등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륙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고비를 넘긴 것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승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치 망명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려보낸다고요? 그럼 저희는 끝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당한다고. 제발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요. 하지만 담당자는 무표정했어요. 규정입니다. 비자가 없으면 입국 불가입니다. 그때 다른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분리하려 했어요. 저는 한쪽으로, 아내와 아들은 다른 곳으로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우리 갈라놓지 마세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그는 환승국 담당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호합니다. 환승국 담당자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대사관 직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에게 인계하세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포위하던 직원들이 물러섰어요. 대사관 직원이 저희를 데리고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보호를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대사관 직원이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반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죠.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야. 환승국 공항에서 하루를 보낸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나는 이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외교관이었던 내 경력은 여기서 통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었어요. 자유. 그 단어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였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대한민국. 제 새로운 조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빛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북한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했죠. 저는 눈이 부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시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밤늦게까지 환한 거리. 모든 것이 충격이었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왜 이렇게 밝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밤에도 불을 켤 수 있어. 지원시설 정문에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어요. 환영.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배움과 실제는 달랐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여기는 선택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걷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지하철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 왜 모두 스마트폰만 보는지 낯설었죠. 말투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북한식 억양으로 말했고 사람들은 제가 어디 출신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가끔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일자리 찾기였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북한 외교관 경력은 남한에서 인정받기 힘들었죠. 다행히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통번역과 북한 관련 자문 업무였어요. 제 언어 능력과 북한 내부 지식이 도움이 된 겁니다. 월급은 외교관 시절보다 적었지만 자유가 있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가 저를 통제하지 않았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한 말이었습니다. 아빠, 대통령 사진이 안 걸려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대통령 욕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맞아. 이곳은 자유가 있는 곳이야.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쉬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를요. 제가 떠난 후 어떤 처벌을 받으셨을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압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제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